혹시 지금 남편의 잘못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억울하고 비참하신가요? 외도, 도박, 주식으로 날린 돈, 혹은 가슴에 대못을 박는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고도 말이죠. 분명 잘못은 남편이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나요? 잘못한 사람은 다리 뻗고 자는데 피해자인 우리는 밤새 생지옥을 견디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해 주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 지금 당장 남편의 태도를 180도 바꿔서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 마음이 확 편해질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지? 진심인가?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가 생겨서 쇼하는 건가? 이런 생각만 계속 드실 겁니다. 이걸 보면 지금 당장 남편을 닥달해서 억지로 받아내는 사과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든 억지로 남편에게 사과를 받아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는 법을 심리학적인, 뇌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마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반성을 하고 사과해 주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하루아침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심리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심리가 다르게 작동하는 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죠. 피해자가 된 우리는 어떤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될까요? 단순히 화가 났다 이 말로는 설명이 안 될 겁니다. 피해자인 우리는 아마 세 가지 지옥을 동시에 겪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엄청난 양의 불안감을 경험할 겁니다. 남편의 진정어린 사과가 없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사건이 제대로 종결되지 않았다라는 걸 뜻합니다.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사건의 전부가 맞긴 하나 내가 모르는 끔찍한 진실이 더 숨겨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이 똑같은 짓을 또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런 생각과 걱정들이 우리의 근원적인 불안을 계속 자극하고 해소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살기 위해 비상 모드를 켜는 거예요. 남편의 전화, 카드 내역을 강박적으로 뒤지는 건 기본이고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외도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하게 남편을 갑자기 마주치기만 해도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는 일도 생길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24시간 내내 경보음을 계속 울려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로는 수치심이라는 늪에 빠지게 될 겁니다. 남편이 자기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회피해버리니 문제의 원인을 내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내가 좀 더 예뻤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내가 평소에 좀 덜 화냈다면, 내가 평소에 좀 덜 잔소리를 했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검열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남들이 이 사실을 알면 날 얼마나 비웃을까?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친구도 가족도 피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혼자라서 외롭고 고독하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셋째는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소리도 지르지만 남편의 침묵이 길어지면 결국 내 말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나중에는 울 힘조차 없어서 감정이 메말라버린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는 마치 좀비 같은 상태를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몸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드니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차단해버리고 에너지를 아끼기로 결정한 거죠. 피해자인 우리에게 남편의 사과는 회복과 치유를 의미할 겁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일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인 남편에게 사과라는 행위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패배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인식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고 관계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거예요. 그러려면 철저하고 냉정하게 남편의 심리는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과하지 않는 남편들의 심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저희가 쓰레기임을 인정하기 싫은 인지 부조화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람을 피말리게 만드는 포인트일 거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굳게 믿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너무나 당당해 보여서 마치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남편도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걸 정말 모를까요?
있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알고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난 쓰레기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 힘든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자신이 잘못한 만큼 상대방도 잘못했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거나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야 그나마 자신 혼자만 쓰레기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거나 나는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 외롭게 했잖아, 너가 화를 내니까 나 더 엇나가는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둘째는 아마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일 겁니다. 만약 남편분의 문제가 외도나 도박, 게임 같은 중독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다면 지금 남편의 뇌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겁니다. 바로 도파민이라는 강력한 쾌락 호르몬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일 거예요. 쉽게 말해 지금 남편은 술에 하루 24시간 내내 취해 있는 그런 사람과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술에 완전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 붙잡고 너 왜 똑바로 못 걸어,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 거야 라고 훈계하고 설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다음날 되면 기억조차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편은 이성이라는 중추가 아예 마비된 상태일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야식을 먹는 메커니즘과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야식이 몸에 좋지 않는 걸 알면서도 밤이 되면 배달을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남편은 지금 오직 쾌락만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라서 자신의 마음에 죄책감이나 양심, 미안함 같은 고차원적인 감정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남편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쩌면 묘한 안도감을 얻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울고불고 화를 내는 그 모습이 남편에게는 오히려 두 가지 안도감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남편은 내 아내가 화는 내지만 여전히 내 옆에 있구나, 아직 나를 놓지 못하는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남편 입장에선 사과 안 해도 옆에 있는데 사과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우리가 쏟아내는 그 분노를 묵묵히 받아내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털어버리는 시간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잘못을 했지만 이만큼 욕을 먹었고 도망가지도 않고 견뎠으니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아마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속이 터질 것 같고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으셨을 겁니다. 마치 제가 남편의 잘못을 옹호하는 대변인이라도 된 것 같아 매우 불쾌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굳이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의 이런 심리를 낱낱이 말씀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남편의 머릿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우리가 원하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뒤에 나올 방법들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을 멈추는 겁니다. 울고 화내고 설득하고 밤새 추궁해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내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 한번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걸로 원하는 걸 얻게 되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만약 그 방식이 통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그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편 입에서 미안해라는 소리를 직접 들어야겠어, 이런 집착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대신 사과란 강요해서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우러나오면 스스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강화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말에 이렇게 반박하고 싶으실 거예요. 저희 남편은요 평생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평생 안 할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남편분들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평생 자기 감정을 돌보거나 표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남편에게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마치 태어나서 춤이라고는 한 번도 못 춰본 그런 몸치에게 갑자기 수많은 관중 앞에서 화려한 춤을 춰봐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 그리고 타이밍, 그때 하는 사과는 그 사람의 능력밖일 수도 있어요. 말로는 사과를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왜 그거 하나 못하냐 라고 화를 내봤자 돌아오는 건 뭐 나도 어쩌라고 라는 짜증과 회피뿐입니다. 이건 우리가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사과의 형태를 우리가 원하는 딱 한 가지 모양으로 고정해 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사과를 말로 하는 것 대신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꼭 미안해라는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돈이나 경제권을 넘겨주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고, 일찍 귀가해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행동일 수도 있고, 슬그머니 집안일을 돕거나 말없이 우리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들고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 나름의 서툰 사과 방식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먼저는 우리가 남편의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사과를 받아내야만 한다, 이런 집착을 내려놓기를 추천드립니다. 역설적이게도 너가 진심 생기면 그때 해, 난 기다릴 수 있어,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 남편은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자기 잘못을 돌아볼 시간 정도를 갖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사과받는 걸 포기하자, 이게 아닙니다. 사과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그릇을 더 넓게 키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먼저 실질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남편의 잘못을 진심 어린 대화나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서 깨우쳐 주겠다, 이런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물론 한두 번은 시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부 상담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자 라고 요청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두 번 해서 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이 또한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남편의 잘못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해야 돼요. 남편이 사과하지 않고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인지 부조화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과하지 않은 남편들은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소위 물타기를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뭔가를 물어봤다고 칠게요. 그러면 아마 너 말투가 진짜 기분 나빠서 대화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논점을 흐릴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아내분들이 아니 그게 내 진심은 아니고 라면서 해명하거나 논리적으로 대화해서 풀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남편의 작전에 100% 말려드는 겁니다. 남편은 속으로 다행이다, 주제가 내 잘못해서 아내의 성격 탓으로 넘어갔네 라고 생각하면서 안도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목표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남편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너무 괴로워서 못 살 것 같다면 일단 남편과의 관계 따위는 절대 우선순위로 두지 마세요. 그건 현재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건 오직 남편이 만든 문제에 대응하는 거예요. 만약 남편이 외도를 했다면 남편의 마음이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외도라는 행위를 끝장내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남편이 폭언을 한다면 관계가 더 틀어질까봐 그 말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울고만 있다면 이제는 남편이 그 입을 다물게 하고 나를 방어하는 데에만 신경 써야 될 겁니다. 혹시 내가 너무 강하게 나갔다가 이혼당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물쭈물 하다가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남편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잘잘못을 확실히 해두고 앞으로의 관계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까지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남편의 잘못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모든 것들이 금방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특히 외도나 도박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쾌락을 충족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지는 그런 꼴이다 보니 대부분은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다가 끊으면 금당 증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그런 남편의 모습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정신이 피폐해질 겁니다. 너가 뭘 잘했다고 우울해하냐, 네 주제에 지금 슬픔을 느낄 만한 자격이 되냐 라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남편이 그런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 정서적 독립을 해야 합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여자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남편의 안도감을 박살을 내셔야 합니다. 앞서 남편이 사과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내 아내는 나를 절대 못 떠나 라는 오만한 믿음, 즉 안도감 때문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우리의 에너지는 남편에게 쏠려 있었을 거예요. 남편이 언제 들어오나, 표정은 어떠나, 핸드폰 하면 뭘 보나, 마치 남편이라는 행성을 빙빙 도는 위성처럼 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그런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이 관계의 갑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해 왔죠. 이제 막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진 이런 남편을 그냥 그대로 두세요. 남편에게서 관심을 거두고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해야 될 시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서적 독립인 거죠. 남편의 밥을 차려두는 시간에 차라리 거울을 한번 더 보고 우리 피부를 가꾸는 겁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는 시간에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땀을 흘려보는 거죠.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고 미뤄왔던 자격증 공부도 시작해보는 겁니다. 집 안에서 우울한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은 우리를 약자로 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아내의 모습을 그래도 견뎌주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할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남편 없이도 잘 웃고 활기차고 난 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아우라를 뿜어낼 때 오히려 남편은 우리를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얻을 때보다 잃을 때 훨씬 더 큰 공포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라고 하죠. 우리가 언제든 남편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역설적으로 남편은 우리 잃을까봐, 가족이라는 것을 내가 잃어버릴까봐 신경 쓰고 노력하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물론 이걸 꼭 남편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정말로 바뀌든 아니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삶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고 언제든 홀로서기가 가능한 주체적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어쩌면 이제 더 이상 남편이 우리에게 사과를 하든 하지 않든
여하튼 그게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남편 또한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에서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는 남편에게 우리야 잘 지낼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럼 남편을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살면 되지 않나요? 왜 굳이 남편에게 우리가 더 잘해줘야 되죠?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서적 독립을 한다면 안 해도 됩니다. 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마지막 단계를 제안하는 이유는 남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과 한 공간에서 숨쉬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당장 이혼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될 게 아니라면 어쨌든 남편과 밥을 먹고 잠도 같이 자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협조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런데 계속 남편과 어정쩡한 이 관계에서 원활한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이 불편함 또한 어차피 고스란히 우리의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 남편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남편이 굳게 닫힌 입을 열고 사과하려는 마음이 생기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될 몇 가지 심리적인 조건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는 내가 사과를 해도 아내에게 그래 큰 비난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사과를 하면 이제는 나도 조금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과 사과를 하면 아내와 숨막히는 이런 상황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겠지? 라는 기대도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정도의 조건이 갖춰져야 남편의 마음이 움직일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이 조건을 만드는 방법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창한 이벤트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가 남편과의 관계를 새로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남편을 대하듯 혹은 편한 친구를 대하듯 담백하고 평범하게 대하는 걸 시작해 보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국이 좀 짜네?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건네기도 하고 TV를 보면서 같이 웃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높아심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절대 너의 죄를 다 잊었다 이런 뜻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죠. 지금 나 보이지? 너가 방어 기제만 좀 내려놓고 정직하게 나오면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우리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고 평범하고 안전한 관계로 갈 수 있어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우리의 태도가 남편에게 제발 사과해달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는 남편의 사과를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고통에 빠지게 되는가, 그리고 반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 이 남편의 심리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억지로 사과를 구걸하는 방식을 멈추고 어떻게 해야 우리 스스로가 삶의 주도권을 찾게 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더 이상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남편이 반성하고 사과를 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머리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올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왜 피해자인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머리를 써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도대체 언제 할지도 모르는 이 사과만을 먹빠지게 기다리면서 내 행복의 결정권을 남편 손에 쥐어지는 수동적인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스스로 피해자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모습 속에서 남편이 스스로 무릎 꿇도록 진정 어린 사과를 하도록 만드는 주체적인 삶입니다. 어떤 삶이 훨씬 더 우리에게 깊은 편안함과 자유를 제공해 줄지는 아마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 남편이 전혀 후회하지 않고 사과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죠. 우리는 피해자로 남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체성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남편에게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을 키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